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새해입니다. 자, 드디어 2021년이 시작되었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새해 특집으로 한국의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새해 첫날부터서 정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더나 백신을 한국의 제약회사에서 위탁 생산한다라는 뉴스도 있고 대웅제약에서는 또 3상 임상이 승인되었다라는 뉴스 등 여러 가지 제약주 관련 호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정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의 제약과 바이오주는 신약 개발을 하면은 성공 확률이 90%다. 3상에만 진입하면은 무조건 성공한다.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주를 매수해야 된다. 이러한 스크린샷과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왜 신약 개발 임상 성공률이 저렇게 높을까요? 해외에서는 신약 개발 성공률이 10%도 안 되는데 유독 한국만 신약 개발 성공률이 90%입니다. 자, 도대체 한국의 제약바이오는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외국보다 임상 성공률이 높고 신풍제약 같은 종목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또 PPT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약과 바이오주는 과연 언제부터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각광을 받고 있었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2014년으로 넘어갑니다. 오바마 케어가 2014년도 1월부터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오바마 케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평범한 제도죠. 미국의 전 국민이 의료보험 의무화 제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미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4,700만 명이 의료보험에 미가입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가 발표된 다음에 미국의 모든 제약주는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50불짜리 회사가 300불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은 당시에 코스피가 침체기를 겪던 시절, 박스피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약주는 2014년도에는 전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제약주들이 100% 이상 상승을 하니까 1년 뒤인 한국에도 2015년도에 제약주 붐이 불기 시작했죠. 이걸 일봉으로 보면은 더 가관입니다. 당시에는 임상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제약이라는 타이틀만 들고 있었으면은 상한가입니다. 당시에는 상한가가 15%였는데 상한가를 몇 번을 간지를 몰라요.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가 있어요. 지금처럼 30%였으면 훨씬 더 많이 올랐겠죠. 그리고 2014년도 후반부에 이 오바마 케어가 탄력을 받은 거는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 주자였던 힐러리 클린턴도 이 헬스케어를 지지하기 때문에 다음 차기 대선 후보에 누가 나오든 이 헬스케어는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 럼프 형이 여기서 초를 치죠. 왜? 럼프 형은 오바마 케어는 실패다. 미국의 보험료가 22%나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는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선동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본인이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폐지를 하려고 했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 안 된 일이 우리 럼프 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오바마 케어를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꺼냈었는데 쉽게 진행이 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공화당이던 민주당이던 지금은 오바마 케어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바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오바마 케어가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또 차기 대선 후보가 누구입니까? 우리 이든희 형이었는데 우리 이든희 형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 당시에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너무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 지지자였고 실제로 2021년도에도 오바마 케어를 계속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약과 바이오주가 아직도 상승이 유효하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2015년도 당시에 우리나라 제약과 바이오주가 얼마나 미쳤는지 한미약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한미약품은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공시 하나 때문에 10만원짜리 주식이 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한가를 가버리고 그 뒤로 주가가 추락을 하죠.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시면서 한미약품 사태라는 거를 몇 번이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몇 번이나 화제가 됐던 사건 중 하나인데, 여기선 한미약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고, 한미약품 사태는 2016년도에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가가 여러분 상한가를 점프를 하죠. 여기가 무슨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가냐면은 미국의 베링거 인게라인가 1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주가가 점프를 했어요. 이게 나중에 왜 역사적인 사건이 되냐면은 1년 뒤에 기술 수출 1조 원 공시가 해지가 됩니다. 우리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술 수출이 해지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당연히 기술 수출을 하면 호재겠지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조 원 기술 수출을 하든 중간에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게 밥 먹듯이 있어서 이제는 저런 1조 원, 2조 원 기술 수출 공시가 그렇게 큰 호재가 안 되게 되었죠. 물론 이게 레전드인 게 뭐냐면은 주가가 분명히 아침에는 상승 중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바로 전주인 금요일 날은 호재 공시를 해놓고, 그리고 주가가 위에서 엄청나게 갭이 떴을 때 한미약품에선 악재 공시를 내보냈는데, 한미약품의 대주주와 임원들은 당시에 주식을 매도를 했고, 또한 기관들도 동시에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매도 수량이 몇백억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를 미리 알고 한미약품에서는 작업을 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과 바이오주를 투자할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10조 원이든 20조 원이든 기술 수출을 해도 몇 주 안에 혹은 몇 년 안에 기술 수출이 해지가 될 수가 있고, 또 인보사 사태처럼 약물의 성분을 조작해서 약을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K바이오는 세계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가 외치는 K치료제 K바이오는 과연 세계의 중심에 있을까요? 자, 일단 이건 전 세계 제약회사의 매출 순위입니다. 일단 1위부터서 10위에는 한국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서 매출이 전 세계 50위권에 들어가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상당히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주는 매출이라던가 혹은 임상 성공 실패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영진약품이라는 주식을 보시면은 2016년도에 정말 역사를 썼습니다. 2,000원짜리 주식이 단 몇 일 만에 2만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구론산 밤원들을 만드는 영진약품에는 어떤 일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주가가 10배 이상 뛰었을까요? 네, 바로 치료제 개발이라던가 임상과 전혀 상관없는 KTNG 생명과학과 소규모 합병 승인이 진행 중이라는 뉴스 때문에 2,000원짜리 주식이 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당시에는 연기금과 투신까지 제약주, 특히 영진약품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못 참지 하면서 달려들었고, 결국 영진약품은 마지막에 하한가를 가면서 아직까지도 2016년도에 전고점이었던 19,200원을 돌파한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영진약품 다음에 신라젠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팩사백이라는 이 신약 뉴스 하나 갖다가 만원짜리 주식이 15만 2,3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도대체 신라젠은 어떻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짤방이 있죠. 한국은 임상 3상에만 들어가면은 임상 성공률이 90%. 이 스크린샷 하나 가지고 신라젠을 어마어마하게 꼬드긴 세력들이 많았죠. 이 회사는 적자가 늘어가고 절대로 상장되면 안 되는 회사인데, 기술 특례 기업이라는 명목하에 상장 폐지도 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상장이 돼 있던 정말 악덕 회사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상장 폐지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아마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스크린샷 하나를 보고 뭔가 좀 의아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은 이 스크린샷의 단편적인 면만 보여줬지 반대편 스크린샷의 내용은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에 들어가면은 성공 확률이 9.6%, 10%도 되지 않습니다. 시장 규모도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은 임상에 들어가서 결과를 미국 FDA에 무조건 등록을 해야 돼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실패하든 중단이 되든 안 되든 결과를 공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성공했을 때만 공시를 하고 임상이 실패했을 때는 공시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약주의 환상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임상을 들어가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많고, 아니 임상을 시작한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주가가 그냥 뻥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한국 시장에선 비일비재예요. 왜냐? 공시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이렇게 뻥뻥 오르니까 팩사백 1상, 2상, 3상 그거 할 때 동안 주가가 만원짜리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15만원. 15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1상, 2상, 3상 중에서 3상의 결과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죠. 당연히 3상에서 임상이 실패하였고 그 결과 쩌마 내방이라는 역사적인 신기록을 세웠죠. 거기다가 신라젠의 대표가 배임 횡령 행위로 구속이 되면서 결국에 신라젠은 상패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임상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60건을 진행을 하면 그중 14건은 중간에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제약회사에서 감추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임상이 계속 진행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약 개발을 할 때 임상 1상과 2상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통과가 되고 절차가 너무 허술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보사라던가 혹은 메디톡스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 식약처는 만약에 제약회사에서 서류를 조작해도 그거를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문의의 부재입니다. 전문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약처에는 10명도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이라고 하면 한 10년 전으로 생각하시겠지만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 인보사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제 식약처에서는 전문의가 많이 충원이 되었는데 많이 충원된 숫자가 18명입니다. 외국에 비해서는 9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유전자 검사라던가 전문 기계조차 식약처에는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서류로만 보고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임상 1상과 2상은 상당히 잘 통과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메디톡스와 인보사 같은 사건이 최근에 일어난 거죠. 코오롱 티슈진이란 종목도 인보사 덕분에 7만 5천 원까지 올랐던 주식이었죠. 하지만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인보사의 성분이 조작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온 다음에 그 뒤로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2의 신라젠이 되었죠. 자, 이런 것처럼 신약 개발은 상당히 힘듭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제약업계 재직자 800명에게 한국에서는 과연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실패할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60%고 잘 모르겠다가 14%,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한 사람은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시가 된 약입니다. 그리고 그 출시된 약들은 외국에서 가져온 카피약인 바이오시밀러 약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약, 구충제라던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라던가 이런 약들을 가지고 과연 치료제로 쓸 수 있는가 임상을 실험을 하고 있는 거지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약을 성분을 약간 개조해서 계량 신약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신약 개발이라는 건 정말로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약 개발이 19년 동안 29종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고 그마저도 미국의 FDA에서 공식 승인받은 제품은 15년 동안 9종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은 셀트리온이 저 9종 중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매번 신문 기사에서 램시마 FDA 승인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셀트리온은 과연 신약을 몇 개나 만들었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이죠.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카피해서 만드는, 즉 복제약이죠. 이걸 다른 말로 제네릭 바이오라고도 불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램시마 역시 레미케이드가 원조고, 허주마 역시 허셉틴이 원조고, 트룩시마 역시 맙테라라는 약이 특허가 만료가 되어서 그걸 복제한 게 바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상한가 가고 난리 났던 삼성제약은 삼성과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오르면 같이 따라 오르는 것도 아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른다고 삼성제약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신약 개발을 하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아시죠. 세계 최대 규모 위탁 제조 회사. 네, 삼성에서는 신약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하고 있는데,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삼성 바이오 에피오에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약 바이오가 왜 제네릭 바이오, 바이오시밀러 쪽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은, 일단은 신약을 만드는 데는 10년에서 15년 이상 시간이 들어가고, 개발 비용 역시 1,00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하지만 특허권이 만료된 제네릭 바이오,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고작 2억에서 3억만 있으면은 바로 진행할 수 있고, 독점 판매 기간도 없기 때문에 수입이 상당히 짭짤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사실인데, 바로 우리나라 약값은 비싸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복제약이 출시가 된다면은 오리지널 약값도 떨어져야 돼요. 왜냐? 원래 오리지널 약값 같은 경우에는 복제약이 나온 다음에 1년이 지나면은 30% 인하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약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하고 오리지널 약에 소송을 걸어서 약값을 인하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몇몇 제약사 같은 경우엔 중간에 갑자기 3개월 판매 중지, 영업 중지 이런 걸 당하는데, 이런 건 전부 다 불법 리베이트에 관련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신풍제약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외국인이 연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신풍제약의 주가는 어떤 모습이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뭐다? 외국인과 기관은 밑에다가 걸어놓고 매수를 한다. 그리고 또 외국인이 이렇게 신풍제약이 피라믹스로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 거라 생각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모건 스탠리의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오를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냥 같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MSCI 모건 스탠리가 바보도 아니고 신풍제약의 미래 가치 가능성을 보고 MSCI 지수에 편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자, 그럼 신라제는요? 자, MSCI 지수에 편입하는 방법은 참 쉬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하고 관심을 가지면은 알고리즘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나눠서 알아서 MSCI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 펀드라고 미국의 정말 유명한 펀드 회사도 어마어마하게 매수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상패 직전이죠. 이런 것처럼 외국계 회사들은 펀더멘털이라던가 미래 가치성을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한국에서 핫한 종목을 나눠서 그걸 잠깐 MSCI 지수 편입을 했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블랙록 펀드 등 외국 회사가 매수를 할 때는 장중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장 끝난 다음에 블록딜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블록딜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 당연히 악재고, 얘네들은 사자마자 바로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외국인 수급은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그냥 외국인 창고로 사는 외국인 척하는 한국인일 뿐이에요.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얘도 상장 폐지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음 연도에 아마 관리 종목 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임상을 하고 있죠? 탈모 치료제.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돈이 없다. 돈도 없는데 개발비도 얼마 없어. 그런데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못했던, 화이자나 모더나도 못했던 탈모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 진짜 성공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신라젠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라던가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는 많아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 특징이 뭐다? 적자 기업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왜 말도 안 되는 임상을 할까요? 일단은 임상을 할 때 돈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잘 모르는 병이라던가 혹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병에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낼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제약과 바이오의 미래 가치와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가를 올려놓고 대주주가 매도를 하거나 전환사채 혹은 유상증자를 발행해서 시세 차익을 노려 부자가 되려는 속셈학원 같은 속셈이죠. 신라젠처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한강에 보물섬이 있다고 뉴스에 나왔죠. 러시아에서 예전에 돈스코이오라는 보물섬이 있었는데 그게 한강에 추락을 하였고 한강 밑에는 약 5조가 넘는 금괴가 있다라는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 때문에 제일제강이라는 주식이 상한가를 갔었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단발성 이슈로밖에 올릴 수가 없죠. 자, 하지만 탈모 치료제라던가 지금 코다리 바이러스 치료제 만든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주가 조작하기 너무 쉽죠.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달려드니까. 한 예를 볼까요? 자, 경남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아슬란 330이라는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띄웠죠. 최근에도 보시면은 추가 상장이라던가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는 말이죠. 여러분, 제약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은 바로 예전에 유니더스입니다. 무늬만 바이오예요. 무늬만 바이오. 유니더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커플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콘돔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는 바이오하고 전혀 상관없이 고무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콘돔 제품이 의약품 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엔 바이오제네틱스라고 이름을 바꿨고 이제 장난을 하도 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름을 또 바꾼 거예요. 당연히 재무제표 아주 허접하죠. 이 회사는 돈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개발을 한다는 거야. 지금 회사가 만년 적자에다가 이제 여러분 3개월 뒤면 상장 폐지 시즌 돼가지고 이런 회사는 그냥 바로 상장 폐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가가 보통 상장 폐지가 되거나 관리 종목에 들어가기 전에는 불꽃쇼를 펼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리분별력이 떨어져요. 이게 우동살인가 라면살인가도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한국제약바이오 협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자가 물어보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의 위상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지 않다. 한국의 제약바이오 협회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매우 작은 편이고 신약 개발의 역사 역시 짧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는 적자가 정말 많아요. 근데 회사가 적자인데 일부러 무상증자를 추진합니다. 무상증자라는 거는 회사가 당연히 적자가 아니고 거기다가 자본잉여금이 남아있을 때 하는 게 무상증자인데 제약회사들은 참 웃기죠. 적자인데도 무상증자를 추진합니다. 왜? 주가를 띄우려고. 그리고 무상증자를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잠깐 올랐다가 바로 쭉 빠지는 사태가 모두 다 벌어졌어요. 이러면서 대표이사가 당연히 주식을 팔았죠. 물론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혹은 유상증자를 추진한 곳도 있었어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R&D 투자 혹은 신약 개발을 위해서 전환사채를 개발한다고 하는 회사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옵티머스 펀드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었죠. 물론 헬릭시미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R&D 산업을 추진한다고 해놓고서 또 옵티머스와 라인펀드에 가입을 해서 전액 손실을 받고 지금 현재는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제약바이오에서 같이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자, 일단 제약과 바이오주는 배당금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0.1%, 0.5%, 0.25% 이 정도 수준이에요. 보시면은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600원인데 주가는 16만 원이죠. 배당금이 1,600원이 되면 1%인데 1%의 배당금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우리 회사가 복제약을 많이 만들고 매출이 좋아. 그러면은 그런 회사는 그냥 사가지고 장기 투자라든 뭐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무슨 탈모 치료제를 만들거나 조원병 치료제를 만들거나 혹은 뭐 치매 치료제를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병 중에서 거의 희귀병들, 이런 것들을 치료한다고 명목하에 주가를 올려놓고 임상도 1상 이상까지는 진행되고 3상의 결과는 안 나오면서 여러분을 속이고 중간에 신약 개발한다고 천환사채 발행하고 그 돈으로 선물 옵션이라던가 다른 이상한 거에 투자해서 투자자분들의 손실을 끼치는 회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차트가 좋고 자리가 좋고 뭐 이 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 찌라시를 내는데 매매를 하고 싶다면은 진짜 단기적으로 잠깐 먹고 나와야지, 아까 신라젠처럼 물려가지고 장투하다 보면은 그냥 주식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코롱 티슈진, 헬릭스미스, 신라젠, 우리나라 코스닥 시총 1, 2, 3위였어요. 1, 2, 3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제 관련주를 샀다면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임상 결과 나올 때까지 버텨보자가 아니라 재료 소멸로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되도록이면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치료제가 솔직히 한국에서는 나오기 힘들다고 보고 만약에 식약처에서 3상이 승인이 돼가지고 한국에 치료제가 나와도 미국의 FDA라던가 유럽 같은 데는 통과가 안 되고 그냥 한국에서만 쓰는 K 치료제는 나올 수 있어도 솔직히 그 이상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달 뒤면 상패 시즌인데 적자 회사에 치료제 개발을 너무 믿고 홀딩하다가는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